그날 밤 병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며느리 민지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알겠으니까 기다리라고. 보험금 처리되면 바로 전화한다니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아직도 의식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모든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들 옆을 지키며 흘리던 눈물이, 간절히 기도하던 그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3년 동안을 손주를 기다리며 정성껏 살뜰히 챙겨주었던 며느리였어요. 제 손으로 직접 담근 된장을 챙겨주고 계절마다 예쁜 옷을 사주던 그 민지였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려고 들어온 걸까요?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조용하고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를 상대로 아들의 목숨을 건 싸움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김정자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71살이고 젊은 시절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은퇴했죠.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준호, 35살이에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3년 전 준호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며느리 민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첫인상부터 참 단정했죠. 민지는 목소리가 참 예뻤습니다. 미소도 예뻤고 키가 작고 가냘픈 몸에 긴 생머리가 잘 어울리는 아이였죠. 결혼식 날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 준호 잘 부탁한다고,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말이죠. 민지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결혼 후 첫 명절, 민지는 시댁에 와서 참 부지런히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음식 만드는 것도 거들었죠. 민지야, 그만해도 돼. 쉬어. 괜찮아요, 어머님. 이것만 마저 하고요. 남편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들였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는 개나리가 피었고 텃밭에는 상추가 돋아났죠. 하루는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오빠 일이 좀 바빠서 혼자 갈 것 같아요. 그래, 내려오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토요일 아침, 민지가 내려왔습니다.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아이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우리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죠. 그때 민지가 불쑥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상속 정리를 미리 하는 게 유행이래요. 저는 차를 마시다 말고 민지를 봤어요. 상속이라니? 나중에 복잡해지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대요. 특히 땅이나 집 같은 경우는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미소도 띠고 있었고요. 하지만 뭔가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왜 갑자기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얼마 전에 TV에서 봤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세금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고요. 민지는 웃으며 다른 이야기를 했죠. 마음 한편이 묘하게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민지가 오늘 상속 이야기를 하더라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상속? 갑자기 왜? 나도 모르겠네요. 그냥 요즘은 다들 미리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써? 하긴 또 요즘 세상이 다르니까. 그래도 아직 일러.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의 카페 일이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이후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했죠. 엄마, 요즘 장사가 안 돼. 월세 내기도 빠듯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준호야, 힘들면 엄마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무슨. 엄마, 나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자식이 어렵다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빠 사업 이야기 들으셨죠? 응, 걱정이네.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저희한테 좋은 기회가 있어요.
투자자를 한 분 소개받았거든요. 투자자. 네, 제 친구 소개로요. 믿을 만한 분이래요. 민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영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했어요. 그 사람 누군데? 최도연이라고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가시래요. 이번 주말에 어머님 아버님께도 인사드리러 가겠대요. 우리한테? 왜? 어머님 아버님이 준호 오빠 보증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뵙고 싶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상한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보증인이라니? 그리고 투자자가 왜 굳이 시골까지 와서 우리를 만나려는 걸까요? 그렇게 주말이 왔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이었죠. 양복을 말끔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도현이라고 합니다. 도현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손에는 비싼 한우 세트를 들고 있었죠. 아이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처음 뵙는데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차를 내왔어요. 도연은 살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카페에 투자해볼까 합니다.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세련되고요. 조금만 자금이 있으면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제가 5천만 원 정도 투자하려고 해요. 대신 부모님께서 보증을 좀 서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물었어요. 보증이요? 네, 형식적인 겁니다. 사업주가 책임감을 갖게 하는 거죠. 도연의 말은 그럴듯했어요. 얼굴도 진지했고요. 하지만 저는 왠지 그 사람이 불편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투자자와 민지가 돌아간 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그 사람 별로예요. 왜? 괜찮은 사람 같던데. 그래도 뭔가 이상해. 느낌이 안 좋아.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준호 사업 돕겠다는데 고마운 일이지. 남편 말이 맞을지도 몰랐어요. 저만 유난을 떠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을이 왔어요. 준호의 일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의 투자금으로 카페를 넓혔다고 했죠. 엄마, 요즘 손님이 많이 늘었어. 도연이 형 덕분이야. 전화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저도 안심했어요. 제 걱정이 괜한 걱정이었나 싶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민지가 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어요. 어머님, 오빠가 요즘 너무 바빠서 못 와요. 그래, 괜찮아. 너라도 와줘서 고맙다. 우리는 마당에 앉아 감을 손질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죠.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집? 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아기 생기면 지금 집은 좀 좁을 것 같아요. 아기라는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손주? 민지야, 혹시, 아직 아니에요. 결혼한 지 3년인데 저희도 가져야죠.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민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아이고, 그럼 우리가 뭘 도와줄까? 집을 좀 넓히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 명의로 담보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담보대출? 네, 이 집으로요. 그럼 이자가 훨씬 싸거든요. 저희가 매달 갚을게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손주를 미끼로 집을 담보로 잡으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민지야, 그건 시아버지하고 상의해봐야 할 것 같구나.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민지가 우리 집 담보대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뭐, 손주 생기면 집 넓혀야 한다면서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을 담보로. 남편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보, 나 민지가 점점 이상해. 저번 보증도 그렇고 뭔가 수상해. 쓸데없는 소리 마라.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증거가 없잖아. 며느리를 마냥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으론 온통 민지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넓은 집이 필요한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출장 가요. 도연이 형이랑 지방에 새 가게 자리 알아보려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네, 일주일쯤 걸릴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날은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달까요. 그리고 사흘 후 그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님,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민지야. 오빠가. 준호 오빠가 사고 났어요. 머릿속은 하얘지고 눈앞은 깜깜해졌습니다. 뭐라고? 사고. 차 사고요. 도연 씨 차에 타고 가다가. 준호는 지금 어디 있어? 병원이요. 부산대학병원.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남편이 급히 전화를 받았죠. 우리 부부는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3시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다가왔죠. 저는 민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호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어? 혼수 상태예요. 머리를 많이 다쳤대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저를 부축했죠.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분이 뇌부종이 심합니다. 언제 의식을 되찾을지 아직 예단하기 어려워요. 깨어날 수는 있는 거죠?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심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준호를 봤습니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어요. 숨만 겨우 쉬고 있었죠. 제 아들이, 제가 낳고 키우는 아들이 저렇게 누워있다니요. 민지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남편이 도연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어떻게 됐어? 다리만 조금 다쳤대요. 천만다행이구나. 그래, 도연이라도 무사하다니 됐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병원에서 지냈어요. 민지도 병실을 지켰죠. 민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 간병했습니다. 밤새 준호 곁을 지키고 간호사들한테 준호를 위해 이것저것 부탁도 하고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괜찮아, 민자.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도 챙기셔야죠. 민지가 지극정성으로 준호를 돌보는 모습에 저의 의심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준호가 영영 의식을 못 찾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물을 뜨려 복도를 걷다가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죠. 알았다니까. 보험금 처리되면 바로 알려줄게.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에 민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보험금이라고.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민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병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죠. 방금 들은 게 무슨 말이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보험금 계획 기다리면 된다는 말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병원으로 와줘요. 뭔가가 이상해. 우리는 민지를 피해 병원 옥상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민지의 전화 통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내가 똑똑히 들었어요. 분명히 보험금 이야기를 했다고. 혹시 생명보험을 말하는 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준호가 아직 살아있는데.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미심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뭔가 이상해. 좀 알아봐야겠어. 어떻게요? 일단 보험부터 알아보자고. 다음 날 남편은 준호 명의의 보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죠.
6개월 전 준호 명의로 큰돈의 생명보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민지였어요. 여보, 이것 봐. 10억짜리 보험이야.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보여줬어요. 10억이요? 준호가 죽으면 민지가 받게 돼 있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지가 준호를 죽이려고 한 건가? 아니, 민지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거액의 보험은 왜 갑자기? 여보,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지. 의심은 가지만 단순히 보험에 가입한 것뿐이야. 그럼 어떡해요? 일단 더 지켜보자고. 그리고 조용히 증거를 모아야지. 남편의 말대로 그날부터 우리는 민지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였어요. 준호를 간병하고 저희 건강을 염려하며 친부모처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지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민지의 모든 행동이 꼭 연기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며칠 후 민지가 다시 통화하는 걸 보게 됐고 저는 몰래 녹음기를 켜두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앞에서 통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도현 씨, 걱정 마. 계획대로 술술 풀리고 있어. 민지는 도연이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우선 병원비부터 해결하고 보험 보상금은 준호 그 순둥이가 명 끊어지면 나누자고. 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기쁜 듯이 웃고 있었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녹음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어요. 몇 번을 다시 듣는다고 내용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민지와 도연이는 준호를 노리고 사기를 치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저는 바로 남편한테 녹음 내용을 들려줬어요. 여보, 이것 좀 들어봐요. 남편은 녹음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민지가 어떻게 우리 준호한테. 여보, 이건 경찰에 가야 해요. 가자고요. 당장 가요. 우리는 병원 근처 경찰서로 서둘러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저희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르신, 이것만으론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기 녹음이 있잖아요. 대화 내용이 애매해요. 직접적으로 아드님을 노리고 보험금을 노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음하시는 건 불법이라 증거로 쓰기도 어려워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더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녹음만 가지고는 저희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허탈하게 경찰서를 나왔어요. 여보,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봅시다. 어떻게요? 일단 애들 서울 집에 들어가 보자고. 며칠 후 민지가 준호를 간병하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준호네 집으로 갔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어요. 정리도 잘 돼 있었고요. 참 민지답다 싶었습니다. 이때까지도 괜한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심 민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더군요. 여보, 어디부터 찾아볼까요? 일단 작은 방부터 보자고. 우리는 작은 방에 있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서류들을 꺼내 한참을 뒤져보던 그때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민지와 도연이가 나란히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지금 잠시의 헤어짐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길. 2023년 5월이라면 민지가 준호를 만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현기증에 눈앞에 글씨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남편도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확실한 심증이 생겼고 우리 부부는 모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준호의 명의로 된 수많은 보험 서류, 그리고 민지와 도연이의 계좌 거래 내역까지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처음부터 준호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도연이와 함께 준호의 재산을 노린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이걸 어떡해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픔과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지난 3년 동안 진심으로 딸처럼 며느리를 챙겼어요. 그런데 딸 같던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을 죽이려 했다니요. 자식을 모두 잃은 것 같은 슬픔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절 다독였습니다. 울지 말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우리가 저년 놈들을 반드시 잡아쳐 넣어야 해.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지. 우리 준호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고 다시 서랍에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죠. 그 길로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확실했으니까요. 이 사진들을 좀 보시오. 이래도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건지. 형사는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꼼꼼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이윽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영장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조사만 최소 한 달은 봐야 합니다. 조사만 한 달이라고요. 형사님, 그동안 우리 아들은요. 혹시 며느리가 또 무슨 짓을 하면 어떡해요? 일단 병원에 경호를 붙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경찰의 말을 뒤로하고 우리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준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지가 웃으며 물었죠. 평소와 달리 그 웃음이 역하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평정심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응, 잠깐 집에 다녀왔어. 어머, 그럼 조금 더 쉬다가 오시지. 힘드실 텐데 무리하지 마세요, 어머님.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다정했어요. 내 딸같이 아꼈던 내 하나뿐인 며느리가 속으로는 준호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움을 알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죠. 민지야, 너도 좀 쉬어. 많이 힘들겠다. 괜찮아요, 어머님. 오빠 옆에 있고 싶어요. 민지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마치 뱀이 제 아들의 팔을 휘감는 것처럼 보여 견디기 힘들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민지와 도연이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더 모아야 할지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안 돼. 우리가 함정을 파야겠어. 함정이요? 민지가 자백하게 만들어야 돼. 너무 오래 걸리면 도연이가 위험해져. 그러니까 어떡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민지한테 준호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준호가 깨어날 것 같다고 하자고요. 그래요. 그럼 민지가 당황할 거 아니요. 준호가 사고 때를 기억할 수도 있으니까. 남편 말이 맞았어요. 만약 준호가 깨어나면 민지의 계획은 망하는 거니까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준호의 주치의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준호 상태가 좀 나아진 것 같다고 며느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환자분은 아직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부탁이에요? 사정이 있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우리 얼굴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 의사가 민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를 보니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순간 민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곧 깨어날 수도 있나요?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호전이 된다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 의식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민지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움직였습니다. 전 민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한 민지는 다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도연 씨, 큰일 났어. 준호가 깨어날 수도 있대요. 민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어떡할 거야? 혹시라도 다 기억하면. 저는 조용히 민지가 통화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오늘 밤에 병원 주차장에서 봐. 민지는 급히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민지의 얼굴은 새하얗다 못해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금방 올게요. 민지는 서둘러 병원을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신호를 보냈어요. 남편은 조용히 민지를 따라갔죠. 밤 9시 병원 주차장에서 도연이와 만난 민지는 병원 뒷문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남편은 창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민지와 도연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심각한 얼굴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남편은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1시간쯤 지나 민지가 카페를 나왔습니다. 도연이도 뒤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두 사람은 갑자기 껴안았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장면도 모두 찍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경찰을 찾아가 새로운 증거를 줬어요.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형사는 동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영장은 언제 나오나요? 정황이 확실해서 금방 나올 겁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사에게 영장이 발부됐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민지를 병실로 불렀어요. 민지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님. 민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데리고 상담실로 갔습니다. 그곳엔 형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민지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살짝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민지 씨,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지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민지를 똑바로 봤어요. 민지야, 이미 다 알고 있어. 도연이랑 짜고 준호를 노린 거.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사진도 봤다. 2023년 5월 사진. 준호 만나기도 전에 도연이랑 찍은 거. 네가 한 통화. 도연이하고 나눈 대화도 다 녹음했어. 이제 그만 인정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 처음으로 민지의 진짜 표정을 보게 되었죠. 눈빛이 시리도록 차갑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민지는 미친 듯이 소름 끼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정색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들켰네. 그래요, 다 맞아요. 3년이나 연기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어머니 하면서 착한 며느리 노릇하는 거 정말 토 나올 것 같았거든. 하긴 손주 얘기면 뭐든 다 해줬으니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네. 참 쉬운 놓친애들이야. 진짜. 민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처음 듣는 민지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민지한테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이 나쁜 것.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민지는 비웃었습니다. 네. 나빠요, 저. 그런데 어쩌라고. 준호 걔만 죽어줬으면 10억이 내 거였어요. 10억이. 계속되는 민지의 말은 저희를 결국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시골 늙은이들 뒤통수 치는 게 뭐 어렵나. 시키는 거 잘하고 잘 웃고 손주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친딸처럼 아끼던 진짜 민지의 모습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준호 얘는 왜 이렇게 끈질겨서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어. 그냥 깔끔하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아. 괜히 병원비만 나가고. 형사도 더는 듣기 힘들었는지 민지의 팔을 잡고 조용히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거세게 저항하며 형사의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나. 손 떼라고. 수갑절이 안 치워? 내가 뭘 잘못했어? 돈 벌려고 한 게 죄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게 다 계획이었니? 진심으로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 민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가족은 무슨. 도연 오빠랑 1년을 준비한 거예요. 준호 그 순둥이 재산 알아보고 보험 들고 다 계획대로. 거의 다 왔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민지가 웃었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웃기긴 마찬가지예요. 며느리가 집 담보대출 얘기까지 하는데 아무런 눈치도 못 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을 쏟아냈어요. 손주 얘기만 나오면 눈이 뒤집어지니까. 덕분에 얼마나 쉬웠는지. 손주 핑계대면 뭐든 다 해주니까. 형사가 민지를 끌어냈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말하면 불리해집니다. 민지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준호 깨어나면 뭐 어쩌라고. 어차피 사고 때 기억 없을 텐데. 증거도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들었어요. 민지의 고함 소리는 복도 끝까지 들렸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다 이렇게 산다고. 순진하게 살다가 당하는 거야. 왜 나만 나쁜 거냐고. 문이 닫히자
민지의 목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같이 울었고요. 3년 동안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자 마지막 모습을 본 우리 부부의 가슴은 미어지고 또 미어졌습니다. 같은 날 도연이도 잡혔습니다. 도연이는 처음엔 발뺌했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자백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도연이와 민지는 원래 연인 사이였어요. 둘은 돈 많은 남자를 노려 결혼 사기를 치는 게 일이었죠. 준호는 그들의 세 번째 목표였다고 합니다. 민지는 준호한테 접근해서 결혼했고 도연이를 투자자로 속였어요. 그리고는 사고를 꾸며 준호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는 거였죠. 하지만 계획처럼 준호가 죽지 않고 정신을 잃은 채 누워있게 되자 민지는 준호가 깨어나기 전에 어떻게든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거예요.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지와 도연이는 구속되었고 감옥에 갔습니다. 재판에서 민지는 8년, 도연은 10년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준호는 여전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다행히도 준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눈을 뜨는 시간도 길어졌죠. 저는 매일 준호 곁을 지켰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들려? 의식은 없지만 준호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준호야,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안전해. 엄마가 지켜줄게. 그리고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준호가 의식을 찾은 거죠. 엄마. 준호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준호야. 졸고 있던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저를 봤어요. 엄마, 나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어디야? 차 사고 났었어. 그런데 이제 괜찮아. 깨어났잖아. 준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이야. 부산대학병원. 준호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았어요. 사고 당일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남편도 달려왔어요. 우리 부부는 준호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의 상태는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엔 걸을 수 있게 됐고 2달 후엔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민지는 왜 안 보여? 저는 아무 말 없이 준호를 봤어요. 이제 말해줘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민지와 도연의 계획, 보험금, 사기, 그리고 체포된 일까지. 준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의외로 준호는 담담했습니다. 다 듣고 난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혼자 있고 싶네. 저는 준호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죠. 복도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아플까요? 3년을 함께 한 사람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분이 어떨까요? 며칠 동안 준호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몸은 나아지는데 마음은 더 아픈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 안 갈래. 저는 말없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곳엔 아픈 기억이 너무 많아. 민지랑 살던 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 정리하고 싶어. 그래,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엄마, 나 엄마랑 살면 안 돼? 여기 집에서 말이야.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좋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준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석 달 후 준호는 퇴원했어요. 우리는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매일 마당을 걸었어요. 나무를 만지고 꽃을 보고 하늘을 바라봤죠.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표정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무 만지는 일 배우고 싶어요. 나무? 응, 나무 다루는 거. 부러진 나무 고치는 일. 저는 준호를 봤어요. 부러진 나무를 보며 준호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 여기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준호는 마을의 목수 할아버지한테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죠. 준호는 매일 공방에서 나무를 깎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어요. 나무도 사람 같아요, 엄마. 상처가 나도 다시 자라. 준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렇죠. 상처는 아물고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많이 나아졌어요. 몸도 마음도요. 마을 어귀에 작은 나무 공방을 열었습니다. 공방 이름은 다시였어요. 부서진 가구를 고치고 새 가구를 만들고요. 준호는 매일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멋쩍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카페에 물건 가져다 주러 갔다가 누굴 좀 만났어요. 누구? 그림 그리는 사람. 이름은 수진이래.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사람이 내가 만든 의자를 보고 따뜻하다고 하더라고. 사람 냄새가 난대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됐네, 준호야. 이번엔 천천히 가. 서두르지 말고. 알아요. 이번엔 나도 천천히 갈 거야. 준호는 수진이라는 아가씨를 조금씩 알아갔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카페에서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카페 단골이었대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수진 씨랑 차 한잔 했어요. 그래, 어땠어? 좋았어요. 그냥 편해? 말을 많이 안 하고 있어도 마음이 편해요. 같이 있으면. 준호의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수진이는 미술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준호는 수진이와 만날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어요. 말이 많아졌고 웃음도 늘었죠.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수진 씨가 내 마음을 받아줄까요? 그럼. 준호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해. 네. 시간을 좀 더 가져볼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수줍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수진 씨한테 고백했어요. 그래? 뭐래? 수진 씨도 언제 고백하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의 얼굴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꽃처럼 활짝 핀 미소였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시 삶을 살아가는구나 생각하니 세상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준호는 수진이와 자주 데이트를 했어요. 미술관도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요. 어느 토요일 준호가 수진이와 함께 집에 왔어요. 엄마, 아버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수진이는 준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의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어서 와요. 준호가 수진 씨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정말요? 저도 준호 씨한테 부모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은 조용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수진 씨는 뭐 하는 사람이야? 미술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쳐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 좋은 일이네. 무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우리 준호 이야기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괜찮겠어? 준호가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준호 씨한테 맞춰가려고요. 준호 씨가 편하게 느낄 수 있게요. 저는 수진이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준호에 대한 진심이 가득했어요. 이 아이는 다르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 씨, 준호한테 잘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오히려 많이 받는 거려. 준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가 많이 다쳤어. 마음을. 네. 그래서 제가 더 조심스러워요. 준호 씨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자주 우리 집에 왔어요. 하루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집 마당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선물이에요. 어머, 수진아, 세상에.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싶어서 그린 거예요. 저는 이 마당이 너무 예뻐요. 저는 그 그림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수진이는 준호의 일도 도와줬어요. 목공방에 와서 나무를 닦아주고 손님 응대도 거들었죠.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서로를 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준호와 수진이 우리 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진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도 수진의 손을 꼭 잡았고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왔어요. 여보, 준호가 행복해 보이요.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이가 좋은 사람인 것 같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죠. 준호는 수진과 함께 단풍 구경을 갔다 왔어요. 돌아와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수진 씨가 찍어줬어. 사진 속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 아들이 드디어 다시 웃는구나. 진짜 웃음을 되찾았구나. 몇 달 후 준호가 전시회를 연다고 초대장을 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초대장이에요. 다시 나무 공방 첫 전시회. 저는 초대장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전시회 날 저희는 준호의 공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곳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준호가 만든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두 개의 의자였습니다. 하나는 낡고 금이 가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새 것처럼 매끄러웠죠. 의자 옆에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러진 나무도 손길을 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저도 그렇게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저는 준호를 봤어요. 준호는 수진과 함께 서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괜찮은 것 같소.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준호를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랐어. 손주보다, 며느리보다 내가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했어. 준호는 저를 보고 웃었어요. 마치 제 마음을 안다는 듯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힘들었지? 힘들었지. 하지만 다 이겨냈잖아요. 그래.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민지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 아들의 사고,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싸움.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일어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될 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아들 준호를 통해 배웠습니다. 또 다른 시작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의 발걸음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들이 살아있고 웃고 있고 다시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엄마로서 제 아들에게 바라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나무도 부러져도 다시 자라고 사람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요. 봄이 오면 마당에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가 열리고 겨울이 오면 또 봄을 기다립니다. 삶도 그런 거예요. 계절처럼 돌고 도는 겁니다. 힘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와요. 마당에서는 준호의 말소리와 수진이의 웃음소리도 들려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미소를 짓고 있고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도 그 평범한 행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준호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민지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됐고요. 그래요. 힘든 시간도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배신도 상처도 모두 우리 삶의 일부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일어섰어요.
준호도 일어섰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입니다. 멀리서 준호가 손을 흔들어요. 수진이도 함께 웃고 있죠. 저도 손을 흔들어 답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나무결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잔잔한 바람처럼, 그리고 새로운 인연처럼요. 이야기는 그렇게 다시 피어나는 삶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바랍니다.